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2025년 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평인데요. 네, 제목만 봐도 어떤 논조일지 짐작이 가죠. 이 논평은 해당 결정이 단순한 법리 판단 오류를 넘어서 헌법적 권한에 대한 몰이해, 또 증거재판주의 포기, 논리적 비약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일종의 정치 재판이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센데요. 어떤 근거들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평은 그야말로 헌재 결정의 거의 모든 단계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중대한 사안인데 과연 헌재가 그 과정에서 헌법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럼 우선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판단부터 논평이 문제 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헌재가 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논평은 이 판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해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즉, 각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근데 헌재가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왜 배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고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냥 결정문에 피청구인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딱 이 정도 언급만 있었다는 거죠. 이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이걸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하잖아요. 근데 헌재가 이걸 심사할 수 있다고 본 논리가 좀 빈약하다는 거예요. 논평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 보였다는 거죠.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이른바 통치행위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 자체에도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이 논평은 주장합니다. 국회 관령의 문제요? 어떤 점들을 지적하나요? 예를 들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충분한 사실 조사나 심도 있는 토론 없이 그냥 표결을 진행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졸속 처리 비판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는데 바로 1차 투표 문제입니다. 논평에 따르면 1차 투표가 사실상 부결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하고 재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 즉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 절차적 하자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는데도 헌재가 관과했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소추 사유에 관한 건데요. 원래 핵심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내란죄 혐의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국회가 심판 과정에서 이 내란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소추 사유 변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도 이걸 받아들였고요. 소추 사유를 바꾼 게 아니다. 네, 논평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내란죄 사실관계와 계엄 선포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존재 여부가 어떻게 동일한 사실관계일 수 있냐고 되묻습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이걸 같은 거라고 보는 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가 나왔군요. 논평에서 인용된 표현이. 네, 맞습니다. 논평은 이걸 주고 사슴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을 억지로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논리적 오류라는 거죠. 정말 신랄한 비유네요. 논평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날카롭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에 논리적 허점과 절차적 문제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엄 선포의 요건 자체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논평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아주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원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 선포 요건, 즉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대통령의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그 요건을 직접 심사해서 이 정도 상황은 객관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렸다는 겁니다. 논평은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헌재가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시각인가요? 판단 권한, 즉 국가 긴급권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대신 행사해버린 셈이라는 거죠. 헌재가 제시한 그 객관적 위기 상황의 기준 자체도 너무 엄격했다고 비판한다고요. 네, 헌재는 단순히 위기 상황 발생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논평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너무 엄격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뭐랄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남용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위기는 테러나 사이버 공격처럼 예방이 중요한 경우도 많은데 그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회의 극심한 전횡이라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만으로도 객관적 위기가 아니라고 헌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렸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판단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또 논평이 강조하는 건 이미 우리 헌법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 사안에서도 국회가 그 권한을 행사해서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네, 그랬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었죠. 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헌재가 굳이 나서서 계엄 선포 요건의 실체적 내용까지 직접 판단한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논평을 비판합니다. 이는 사법권의 한계를 스스로 넘은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군요. 다음으로 증거 판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죠. 사실의 추정에 의존했다는 지적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재가 계엄 후속 조치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제3자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 증거, 행동의 개연성 같은 것들에 크게 의존했다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 네, 논평은 이걸 증거에 의한 엄격한 사실 인정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의 추정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시한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입증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원래 탄핵 심판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 소추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입증 책임은 소추하는 쪽에 있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엄격한 증거 법칙을 따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한 것은 이런 증거재판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거죠. 증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니까요. 입증 책임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거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헌재가 어떤 증거들을 근거로 그런 사실 판단을 내렸는지 구체적인 증거 목록조차 결정문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평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판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사후적으로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아,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네, 한마디로 투명성이 결여된 깜깜이 재판과 다를 바 없었다는 아주 강한 비판입니다. 논평의 비판 지점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네요. 마지막으로 결정문 자체의 내용에 모순이 있고 심지어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고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분명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그런 문구가 있었나요? 파면 결정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그렇죠. 또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정치적 혼란은 그 책임이 어느 일방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치의 영역에서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는 식의 서술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건 파면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강조하는 뉘앙스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을 논평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면이라는 최종 결론과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심지어 대통령의 행위에 일부 이해나 동정의 여지를 보이는 듯한 서술들이 어떻게 전원일치 파면 결정문에 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전원일치 결정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논평은 8명의 재판관들 사이에 실제로는 상당한 의견 대립이나 다른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원일치 파면으로 발표되면서 그 과정에서 평의 결과가 인위적으로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추정에 기반한 주장이긴 하지만 결정문 내용의 모순점에서 비롯된 의혹적인 거죠. 평의 결과 왜곡 가능성이라 정말 심각한 문제 제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평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규범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심판. 네. 그리고 그 결과 헌법 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지위를 찬탈했고 결국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논평의 마지막 진단입니다. 괴물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군요. 네, 헌법이 예정한 삼권 분립의 균형이 무너지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법 적극주의가 위형수위에 이르렀으며 사법 자제의 원칙은 실종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논평의 주장들을 쭉 따라가 보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깊고 첨예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부터 증거 판단, 권력 분립 원칙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최종 결정의 모순점과 왜곡 의혹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네요. 괴물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논평의 우려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논평은 단순히 지나간 한 사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논평의 마지막 질문처럼 이 자료가 괴물이라고까지 칭한 헌법재판소의 현재 위상과 권한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고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